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투자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트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뭐 이거 하나예요. 주제 하나를 보면. 네, 오늘 모신 분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AI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평지풍파가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뭐 등락이 엄청나고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딥시크 충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챗GPT를 능가하는 이런 AI 딥시크를 만들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그 후에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대표 주자가 된 건 맞는데 챗GPT를 능가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챗GPT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이면에는 GPT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여러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고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0분의 1 비용이니 뭐니 하지만 그거는 그 모델 학습하는 데 들어간 단 한 번의 비용인 거지 전체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와 관련한 어떤 성장성에 그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또 줘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M7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을 우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던 많은 그 한국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0분의 1이고 뭐 600억, 800억으로 전체를 챗GPT가 좋은 거 만들고 그거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거는 비단 딥시크만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더 크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학습한 AI 모델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것에서 한 2년 전부터는 좀 더 작은 애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하게 학습하는 적은 데이터를 갖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연구가 나름대로 집대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간 기술이 뭔가 아주 특별하고 뭔가 놀라운 기술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연구되고 개방되어 있었던 오픈소스 모델들을 또 거기서 들어간 기술들을 집대성을 하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전 세계에 개방했다는 임팩트가 큰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GPU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GPU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 아마 엔비디아는 여전히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와 100배만큼 성장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예전에 과장돼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전히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있을 텐데 거기에 오히려 많은 도전이 있겠죠. 더 작은 모델 갖고 협업할 수 있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아니면은 중국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해낼 수 있을 건가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네. 단지 이제 정부라든지 일반인들이 그건 돈 엄청 들어서 우린 못한대 라고 미리를 포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더 전문화된 모델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각 국가별로 다 각 기업별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범주까지는 온 거죠. 그래도 그게 뭐 20억, 30억에 되는 규모는 아닙니다. 네. 네. 하여튼 그동안 M7 중심의 그 AI의 어떤 성과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면서 앞으로 정말 미국 패권은 경제 패권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딥시크 이후로 중국에서도 뭐 뭔가 엄청난 그 알리바바도 뭐 한 75조 규모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그 결과가 나올 것 네. 같은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딥시크 영향입니까? 아니면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딥시크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건가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지난 이 8.15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거의 2년 내내 동안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국만큼 무서운 것이, 아니, 미국만큼 무서운 것이 중국이다. 그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거대하게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AI에 대해서 미쳐 있는 전문가들하고 천재 같은 애들이 많아요. 네.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는 최근 R&D를 하는 연구개발비 투자로 보면 전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성과도 거의 1등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뭐 지금 그게 두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비 수출,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도 있겠지만 엔비디아 중에서도 고가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고성능 모델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것들이 지금 당장 아니어도 미래에 분명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최근에 딥시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절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3년, 4년 전에부터 중국이 가장 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3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논문으로 나왔던 것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큰 성능은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큰 모델이 누구 거였냐? 중국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깊이라든지 연구에 관련된 것들이 중국 같은 데가 뭘 해? 중국에서 그 딥시크라는 게 나와서 그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 깊이라든지 연구한 수준을 보면 이미 5년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성장해 오고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둘이 경쟁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등하고 2등이 있는데 실력 차이는 꽤 나는 거예요. 근데 1등하고 2등의 실력 차이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모든 국가는 얼마나 차이 나냐? 거의 5, 6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네. 한국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 2등이 박빙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냐? 그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네. 한국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바라보는 관점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AI의 모델이나 순수 연구 기술로 보면 10위 바깥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국의 독립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 순위로 본다면 5등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5등에서 13위 사이 정도 굳이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자체 모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대한민국처럼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는 국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미국이 100이고 제가 굳이 평가한다면 중국이 92 정도 된다면 한국과 나머지 모두는 개찐도찐이에요. 그래요? 한 65점에서 70점 되는. 아니 근데 네. 그 딥시크 만든 그 중국 기업, 스타트 기업, 네. 거기가 원래 AI를 활용한 주식 투자 뭐죠? 퀀트 투자. 네. 네,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기업이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의견이 아니라 그건 팩트죠. 그 회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 똑똑한 애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오픈 AI도 그런 스타트업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오픈 AI도 많은 분들이 와서 샘 알트만 같은 천재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서는 걔가 전혀 아니고요. 샘 알트만은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스탠퍼드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해서 엄청 키워갖고 팔았던 친구고, 그리고 나서 그 업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엑셀러레이트하고 VC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다 대표이사까지 30살도 안 돼서 승진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그 힘으로 오픈 AI 설립했을 때 초창기 공동 창업 멤버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하고 투자할 정도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식이 창업이 되고 뭘 했을 때는 퀀트 투자인데, 퀀트 투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고 파는 것들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이 퀀트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예요. 창업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장비로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했다. 전혀 아닙니다. 거의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요. 네. 퀀트 자체에 AI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돈은 퀀트로 벌고 쓰는 거는 AI에다 투자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뿌리를 보나 성과를 봤을 때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기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예. 그 정확하게 AI를 어떤 그 퀀트 투자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큰 성과를 거뒀다기보다는 그냥 퀀트 투자로 돈을 벌면서 AI에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까요? 퀀트 자체도요. 퀀트 자체가 지금 대부분 AI 퀀트거든요. 그러니까 퀀트라는 것은 기계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현재는 사람 애널리스트의 투자보다 퀀트 투자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요. 특히 헤지펀드 경우에는요. 네. 헤지펀드는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니까요. 팔기도 하고 M&A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퀀트 투자나 투자 중심에도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퀀트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퀀트 자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사용하지 않는 퀀트는 지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AI로 투자를 해서 돈도 벌지만 AI로 별도로 전문 AI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걸 또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해 말쯤 네. 배웠을 때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AI 소프트웨어로 맞습니다.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나눴는데 이제 25년이 됐는데 이쪽은 워낙 빠르게 막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글로벌 AI 시장에서 25년도에 가장 큰 변화랄까요? 어떤 트렌드,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 투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투자했던 투자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도 전통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GPT와 같은 거대 언어를 모델을 만드는 데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굉장히 빨리 옮겨간 거죠. 옛날에 닷컴 버블이었을 때로 보면 초기에 돈을 제일 많이 번 데는 시스코라고 하는 인터넷 장비를 하는 회사였어요.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가 안 깔려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데일 수도 있고 또는 반도체 외에 클라우드 같은 데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으로 네. 보면. 근데 그 다음엔 돈을 누가 벌었냐? 네이버, 구글, 카카오, 아마존 같은 데가 벌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하드웨어, 그 위에 작동돼야 되는 핵심이 이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포함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파운데이션 핵심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여태까지 왔다면 이젠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응용 서비스들을 얹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딥시크가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기름을 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아니야? 이 밑에 있는 전체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지 않아?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가격은 더 싸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죽순 AI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투자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쪽으로요. 지금 그 소프트웨어 해가지고는 결국 챗GPT를 이용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비스의 종류, 그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거에 그래요? 대한 그 아이디어가 정도로 있죠. 다양하게? 그럼요. 뭐 그렇게 발전하는 시장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 시장이 아니라 에이전트 AI 시장 또는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시장은 기존의 챗GPT와 같은 우리가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초거대 인공지능,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렀던 시장이 아니라 그거 위에서 작동되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시장을 봐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우리는 크게 불러서 영어로는 에이전틱 AI, 우리말로는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 에이전트 AI가 뭐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챗GPT에서 뭐 질문을 해서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휴대폰이 좋을까 추천해줘.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멈추면 모델이에요. 에이전트는 뭐냐? 그런데 그걸 파는 곳들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선 프로모션을 하네요.
연결해 드릴까요? 구매한다 그러면은 뭐 할인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제가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행동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면 이게 에이전트 AI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거대 기업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사활을 걸다시피 했어요. 네.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초청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제일 큰 행사에 갔거든요. 한마디로 주제를 보면은 에이전트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뭐 이거 하나예요. 주제 하나를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뀐다라는 건 하드웨어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냐? 그럼 에이전트 AI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들이 각각의 사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더 지능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인공지능 위에서 작동되게 되는 세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한 3년에서 5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네.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그 AI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 돼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10년 후에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이 레벨 4인 게 길거리에 다니는 10대 중에서 몇 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5대요? 네. 그럼 20년 후에는요?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속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챗GPT를 알고 있고 간혹가다 쓰시기는 하시고 있지만 특정층이 쓰시잖아요. 네. 속된 말로 연세가 드신 80대 넘으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쓰시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아들이 AI 한다고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쓰시거든요. 특히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구버라고 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열심히 쓰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AI나 에이전트 서비스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는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전체의 사람들의 10명 중에 7, 8명이 사용하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 속도가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경험했던 속도, 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조금 더 빠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이나 구글을 1억 명 사용하는 데까지 도달한 시간보다 챗GPT나 AI 서비스가 1억 명 도달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답변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5년 후가 지난다면, 5, 6년 후가 지난다면은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거의 사람들 10분 중에서 5명은 거의 생활에서 매일같이 쓰게 될 것 같다. 그럼 매일같이 쓰는 게 어떤 종류가 될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부가 들어올 거고요. 스마트폰에 작년부터 이제 AI 스마트폰, AI 무슨 노트북 그렇게 하는데 그게 5년 사이에 훨씬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 휴대폰에 맞춤형이고 개인화된 챗GPT보다 훨씬 발전된 애가 들어오겠죠. 또 비서 서비스도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그게 피지컬 AI가 로봇에만,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테이블에도 들어오고 우리 집 냉장고, TV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적어도 5, 6년 후에는 10명 중에 5명은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게 될 것 같고 10년 후가 되면 7, 8명 이상이 경험을 하게 될 정도로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생활, 트렌드의 변화, 바로 이런 데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의 AI의 성장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좀 믿고 투자할 만한 그 요소들이 있을까요? 5년 동안에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시장 전망이 좋은 것은 기업용 에이전트 AI 시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현재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이 도대체 어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가 보면 대부분 기업들과 공공 부분의 사업과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고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잘 보시면은 B2B 시장이고 엔터프라이즈 마켓인데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하는 곳이다. 그러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시장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사가 커진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 회사도 있고 상장하지 못한 회사도 3년 만에 주가가 막 20배씩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주의 깊게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서비스 시장 중에서 우리가 네. 익히 왔었던 서비스 시장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든지 이커머스 부분도 분명히 큰 변화가 5년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이 AI, 2년 전인가요? AI를 접목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는 이미 다 접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에어비앤비 CEO가 그 창업주가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자기는 이걸 접목할 생각이 없다. 오프라인의 그 경험치를 계속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 이 여행이라든가 이 모든 전반적인 그 상거래 부분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예, 봐야 에어비앤비가 되나요? 가장 빨리 도입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고. 네, 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를 사람들이 집을 빌리려고 하면 리뷰를 다 보잖아요. 네. 그 리뷰하는 거에 보면은 번역을 다 해줘요. 그 AI로 번역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도 해줘요.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은 다 AI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이런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크게 자리 잡을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 거는 이런 걸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이 AI로 경쟁하고 모든 기업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제공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만의 경쟁력은 뭐냐? 그건 여행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더 강조했지 AI를 도입 안 하는 게 아니라 AI 도입은 당연한 전제로 깔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만 5, 6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네.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미래의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로 지금 말씀하신 에이전트 기업들 이런 쪽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기술의 격차가 있고 따라서 뭔가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의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의 가장 큰 도전과제와 암묵적인 그 고통은 부의 양극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있죠. AI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걸 플랫폼화해서 더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어요. 100년 전에 상위 1%하고 상위 10%로 할게요.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그 생활 수준의 차이와 지금 현재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차이가 훨씬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AI 같은 지적 노동이 자동화되는 것은 그걸 더 벌리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AI를 도구로 해서 자본적인 이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부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양극에서 찾아야 되고 어정쩡한 걸 찾으면 이도저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양극은 뭐냐면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 자신들이 LLM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는 LLM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화된 LLM에다가 서비스를 극대화시켜서 실제로 LLM과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고객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일반인들이 투자하시기는 어렵지만 리튼이라는 회사도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도 투자한 회사 중에서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브온이라는 회사인데요. AI만 오죽했으면 저희도 투자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AI 회사가. AI를 가지고 입시를 해요. 입시? 네, 입시를 예측하고 입시에 관련된 걸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AI한테 주면 AI가 쫙 분석해서 당신은 이런 학교를 갈 수 있고 이런 데 갈 수 있다. 근데 나는 입시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을 다 해줘요. 나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의사가 되려면 이런 과목을 올린다면은 이 학교에 이과는 갈 수는 있어요 라고 상담을 다 해줘.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입시 상담을 하잖아요. 학생들의 선생님을 위한 입시 상담을 또 AI가 해줘요.
그리고 자소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입시를 보러 갔을 때 인터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터뷰 보기 전에 아마 거기 대학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너의 자소서와 너의 뭐 이거를 보면 반드시 이런 걸 질문할 거 아니에요. 10가지 질문을 뽑아주기까지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에 매년 100%씩 성장하거든요. 매년 100%씩. 상당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또 저희 자회사로 보자면은 플루닛이라고 하는 회사랑 구버라는 회사도 AI 서비스만 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플루닛은 지금 상장 준비에 벌써 들어갔거든요. 네. 3년 만에. 그러니까 또 구버는 미국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극단적으로 어정쩡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시장에서 고객하고 호흡을 하는 서비스 기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축의 극단은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챗GPT하고 똑같은 걸 우리가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각 국가별로의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은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네. AI에. 예를 들면 법률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데이터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의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료는 전 세계 인구가 비슷비슷은 하지만 데이터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게 제도적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국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AI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 차별화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벌티컬 깊숙이 들어가는 AI를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존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셨을 때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기업, 그다음에 해외 기업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어떤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네.